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을 읽어드리는 송세비입니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날씨가 정말 덥네요. 여름의 앞부분을 상당 부분 힘들지만 장마와 함께 시원하게 보내버려서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여름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 막연한 예상을 했는데 완전 판단 믿습니다. 정말 더워요. 나가면 삶아버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기는 처음입니다. 정말 에어컨 바람 기본적으로 싫어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틀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는 거의 하루 종일 지금 2, 3일째 틀고 있어요. 물론 대신에 이제 좀 높은 온도로 바깥에 나가도 바깥 기온이 너무 충격적이지는 않게 그러다간 또 병을 얻으니까 그렇게 유지는 하고 있지만 정말 처음이에요. 여러분. 와, 정말 덥네요. 더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43장인데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길어요. 전투태세를 갖추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43장 G2 불균형. 경제보다 역사와 정치가 더 중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의 경제 패권은 중국에 있었다. 1820년대 중국은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20세기에 들어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은 물론 미국이다. 1820년에서 130년이 지난 1950년, 미국은 세계 GDP의 27%를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75년 후인 2025년쯤에는 다시 자리가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G2 불균형의 저자 스티븐 로치가 제시하는 견해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한마디로 해서 미국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0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3,15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은 102개 국가나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인의 소비 성향은 여전히 높으며 낮은 저축률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마치 16세기에 몰락한 유럽 왕정 국가의 모습과 유사하다. 미국이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것이 아니라 네오콘의 의미에 의하여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래서 미국은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자기 노력 없이 거짓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덕분이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소비재를 염가로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익을 누린 나라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데에 역설이 있다. 중국은 엄청난 양의 대미 수출로 지난 30년 동안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저자는 오늘의 미중 관계를 상호 의존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정략 결혼에 비유했다. 미국의 과잉 소비와 중국의 고속 성장은 서로 살을 맞대고 있다. 2010년 기준 미국의 자회사 13만 1000개가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직접 투자액은 514억 달러나 된다. 물론 중국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인의 국민소득은
약 7,000불인데 이제 곧 중국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단계에 봉착했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국민소득 17,000불을 넘기면서부터 경제가 심하게 정체하는 현상이다. 물론 중국에는 이 밖에 다른 문제도 많다. 이 책 저자의 직장, 예일대이기도 한 미국의 대학원들에는 큰 강점이 있다. 미국 대학원들의 논문은 학문 연구에서 아주 기묘한 귀납적 논거 제시에서 우수하다. 하지만 이것은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미국의 인문사회과학은 자연과학에 비해 창조성이 부족하다. 이론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기간이 예일대학 조교 시절이었다고 회상한 바가 있다. 미국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내 생각에도 중국은 미국의 전철을 똑같이 밟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은 불과 230년밖에 안 된 문화 신생국이지만 중국은 5,000년의 역사를 축적한 문화 국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에서 여러 강대국 중의 하나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중국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실증적이지만 미국이 미래에도 초강대국이어야 한다는 저자의 고정관념은 심정적 수준으로 비친다. 이 책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는 역사와 정치를 연결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하나의 경제 교과서일 따름이지 의미 있는 역작이 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역시 이 점에서 맹점을 보인다. 이 책은 1950년대 유일의 경제 패권을 누렸던 미국이 왜 갑자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를 논증하지 않는다. 1953년 한국 전쟁을 치른 미국은 1960년대에 다시 베트남 전쟁과 맞닥뜨렸다. 이후에도 미국은 전쟁을 멈추지 못했다.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쇠퇴하는 것이다. 미국은 20세기 중반 이후 명백히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제국주의도 그렇지만 군국주의 역시 역사와 정치의 소산이다. 그리고 군국주의는 다른 어떤 체제보다 수명이 짧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광장의 성조기에 도사리고 있는 호전성. 한국인들의 집회 광장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등장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참, 개돼지 같은 백성들이라는 감정이 즉흥적으로 치밀지만 결코 그들만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들은 불쌍한 존재들이다. 오늘날 언론 중에서 조중동만 친미가 아니다. 한겨레의 친미는 이미 조중동의 수준과 비슷해져 있다. 이런 현실에서 거리에 나오는 수국이 측민들이 성조기를 둘러맸다고 해서 그들을 무개념이고 비자주라고 비웃고 말기에는 왠지 허탈하다. 문제는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오마이 미국을 가르친 것은 지식인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들의 친미는 1차적으로 그들의 보신주의에 기인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미국에 대해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탓도 있을 것이다. 또한 차갑게 말해서 할배들의 친미만 무개념인 것은 아니다. 나는 촛불 집회에 때없이 등장하는 애국가와 태극기도 무개념이라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게다가 반미라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것도 아니다. 어째서 반미인지 근거를 댈 수 없는 반미는 성조기 못지않게 위험할 수도 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사실적으로 아는 일이 기묘하고 화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장의 성조기가 문제인 것은 무개념 비자주의인 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힘을 고대하는 데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힘이란 기실 미국의 폭력이고 그것은 전쟁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요컨대 광장의 성조기는 곧 호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부활과 희망을 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전쟁은 오로지 살육과 절망만을 낳았을 따름이다. 우리 민족은 현대전 사상
가장 처참했다고 평가되는 6.25 전쟁을 체험했다. 그럼에도 가상한 한국인들은 그 처참했던 과거를 딛고 번영과 평화를 일궈내는 듯 했다. 2000년 성사된 6.15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평화의식을 스스로 확인하는 동시에 외방에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이후 한 차례 더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어내는 사이 한국의 경제력은 호전되었다. 이로써 부활과 희망을 주는 것은 평화이지 결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걸핏하며 제재론과 응집론을 부르짖는다. 한국의 조중동과 종편들은 미국의 선제타격론을 반기며 보도한다. 제재론이란 동족 대결의 문을 여는 것이고 응집론과 선제타격론이란 명백히 전쟁을 시작하자는 주장이다. 미국이 나서 동족을 제재, 공격하는데 동족과 한편이 되어 싸우지는 못할 망정 왜 우리가 외국 군대에 봉사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승만 정권 때 국방장관이던 신성모는 남북 전쟁이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큰소리쳤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족을 불행과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허세와 폭력으로 점철된 언어뿐이다. 1950년의 6.25 전쟁은 전시작전권을 쥐고 참전한 미국과 중국의 의도대로 전개되었다. 우리 모두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잘 알고 있다. 직선의 38선이 사선의 휴전선으로 대체되었을 뿐 그 통해 민간인 100만 명을 포함해 최소로 잡아 200만 명이 사망 실종됐고 1천만 이상 가족이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동서양 없이 언제나 전쟁을 선동하는 것은 언론이다. 1840년 아편 전쟁 직전 영국의 더 타임스,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직전 뉴욕 월드와 뉴욕 저널, 그리고 태평양 전쟁 직전 아사히 등의 일본 신문은 연일 불의의 응징을 내세우며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애국심을 들먹였다. 결과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전쟁의 광기에 휩싸였다. 지금의 우리도 다르지 않은 형국이다. 조중동 수구 언론은 평시에도 걸핏하며 북한 때리기와 종북 모략질에 여념이 없다가 북의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면 때를 만났다는 듯이 제재론과 응징론을 제기한다. 심지어 최근 실체가 모호한 김철 급사 사건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드와 테러 지원군 지정 등의 응징론을 불러다가 쓰고 있다. 약소국에서 벌이는 강대국들의 전쟁은 언제나 약소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끼리의 나눠먹기식 야합으로 일단락되었다는 것을 근현대의 전쟁사는 뚜렷이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잔인한 기억을 현실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할배들의 성조기에는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 있는 끔찍한 모골총연한 호전성이 도사리고 있다. 땅보다 돈이 좋아. 미제국주의의 출발과 전개. 19세기 말에 들어 아시아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한 미국은 1866년 8월 제너럴 셔먼호와 함께 조선에 출현했다. 미군은 두 차례 탐문 항행을 실시하면서 조선과의 통상관계 수립을 노리고 1871년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른바 신미양요라는 사건이었다. 미군은 조선에 해상 탐측을 일방적으로 통과한 후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 해협 수로에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당시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던 흥선대원군은 미군의 불법 영해 침범을 경고하고 즉시 퇴각을 요구하였다. 미군은 조선 정부를 상대로 위협적인 무력수단으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 함대는 조선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1867년 미국은 태평양 미드웨이 군도를 획득했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에이커당 2센트의 영가로 매입했다. 또한 미국은 1875년 하와이에서 타국의 권리 행사를 배타하는 조약을 맺음으로써 하와이를 미국의 도서로 편입시켰다. 이어 1878년에는 태평양의 무역 중개 요지를 할 수 있는 사모아 군도에 해군 기지를 둘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미국이 우리 조선과 정식으로 만난 것은 1882년 중국의 알선으로 맺어진 조미 우호 통상 조약에서였다. 미국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 진출보다는 늦은 편이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미국의 기독교 지식인들은 앞장서서 미국의 팽창주의를 부추겼다. 조지아 스트롱 목사는 앵글로색슨의 우월한 문명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전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자 존 피스크도 앵글로색슨의 언어, 정치, 종교가 세계에 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해군력의 강화였다. 특히 알프레드 머헤인이 해군대학에서 행한 강연, 재해권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898년 쿠바 문제로 일어난 미 스페인 전쟁은 미국이 제국주의로 치닫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뉴욕 허스트계 신문, 저널지와 월드지 등은 노골적으로 전쟁을 선동했다. 그들은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는 쿠바인의 실상을 과장해서 보도했다. 미국의 대통령 맥킨리는 쿠바 문제에 신중히 대처하려고 했지만 허스트계 신문들은 주미 스페인 대사가 미국 대통령을 모욕했다 등의 자극성 기사로 여론을 몰아갔다. 그러던 차에 아바나항에 파견된 미 선박 메인호가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로 장병 266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신문들은 Remember the Main이라는 활자를 연일 크게 박아 보도하면서 스페인에 대한 선전포고를 부추겼다. 여론에 밀린 맥킨리 정부는 스페인의 쿠바의 독립을 요구했는데 뜻밖에도 스페인은 이에 응했다. 전쟁을 해봤자 미국은 얻을 것이 많은데 반해 스페인은 잃을 것만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전혀 보도도 되지 않은 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전쟁 개시와 더불어 미국 동양 함대 사령관 존 듀이는 필리핀의 스페인 함대를 기습했다. 사전 극비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전선을 확대하여 쿠바 인근의 푸에르토리코와 태평양의 괌을 침공했고 여력을 몰아 필리핀까지 모두 장악해버렸다. 스페인의 제의로 파리에서 강화 조약이 체결되어 쿠바의 독립이 승인되었고 미국은 전쟁 배상조로 푸에르토리코와 괌을 양도받았으며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을 2천만 달러의 뇌물을 주고 차지했다. 참고로 미국이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가격은 720만 달러였다. 필리핀은 한반도 면적의 1.4배이고 알래스카는 필리핀 면적의 5배나 되니까 알래스카 땅값이 단연 싸게 먹힌 셈이다. 뉴욕 트리뷴지의 기자 출신인 미 국무장관 존 헤이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스플렌디드 리틀 워, 즉 빛나는 작은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더 큰 전쟁이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필리핀을 점유했을 당시 미국의 대중국 무역량은 2%에 불과했다. 무역량 확대를 노린 미국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공략을 지지할 필요가 있었다. 무역량 확대를 노린 미국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공략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다른 열강들에게 오픈 도어 폴리시, 즉 문호 개방을 요구했다. 이것은 미국에게도 대등한 무역 조건을 달라는 것이었다.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은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우리도 동의하겠다는 회답을 보냈다.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약자에게는 무자비한 그들이 강자에게는 얼마나 무소신한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다.
중국의 영토가 보존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땅보다 재화를 원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중국 시장이 어느 한 나라에 넘어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의 조미관계를 예측한 72년 전 보고서. 2차 대전 막바지인 1945년 4월 25일 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급서 후 첫 가기가 열렸다. 가기가 끝나자 국방장관 스팀스는 모든 강요가 퇴장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새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에게 모종의 보고서를 내밀었다. 4개월 후 미국은 전대미문의 전율스러운 병기를 완성함. 그로 인해 문명이 감당할 비극적 상황에 대해 미국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음. 앞으로 다른 나라도 이 병기를 개발할 것임. 그러므로 미국은 이 병기를 영구히 독점할 수는 없음. 나치 독일이 항복한 것은 1945년 5월 7일, 이로부터 2달 열흘 후인 1945년 7월 17일 독일 엘베강 지류인 하펠 강변에 위치한 브란덴부르크 궁전에 미, 영, 소 세 정상이 모여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진작부터 미국은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을 종용해 오던 차였다. 스탈린은 전직 루즈벨트와는 면식이 있었지만 신임 트루먼과는 첫 만남이었다. 의외로 트루먼은 여유작작한 태도로 스탈린을 대했다.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더 이상 대일본전 참가를 종용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그것은 원자 폭탄의 성공 때문이었다. 스탈린은 트루먼의 여유작작한 태도가 다소 의아했지만 평소 해오던 지연작전을 그대로 구사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참전한다는 것이 소련의 외교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평화교섭 요청을 해오고 있어. 이런 마당에 당장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도 몇 주일 이내로 만주를 통해 일본을 공격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 대신 일본 열도의 북쪽 섬 홋카이도를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가 만든 강력한 폭발물로 전쟁은 곧 종결될 것이오. 스탈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유효하게 사용되기를 바라오 하고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련의 첩보기관은 이미 1943년부터 맨해튼 프로젝트, 미국의 원자탄 개발 공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소련 역시 독자적으로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날 저녁 트루먼은 처칠, 스탈린 등과 13개 조항의 합의 선언문을 전 세계에 발표한다. 이 포츠담 선언에서는 일본에 무조건 전쟁 종결과 항복을 요구했다. 그런데 처음 선언문에는 소련의 서명이 들어있지 않았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다. 일본의 항복이 예상보다 빨리 닥칠 것을 감지한 소련은 급히 포츠담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스탈린은 화급히 포츠담 선언에 서명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승전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절망에 빠져있던 일본 외무성에 한 가닥 희망이 날아들었다. 그동안 중재, 협조 의뢰에 냉담하던 소련 외무성 측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8월 8일 주소 일본 대사 사또는 헐레벌떡 소련 외무성을 찾아갔다. 그러나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사또에게 단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을 따름이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선전 보고서였다. 소련 정부는 내일, 즉 8월 9일부터 일본과 전쟁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선언한다. 미국은 8월 9일 오전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일본은 8월 10일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공표했다. 미국은 태평양의 최전선 보루인 일본의 경우 작은 섬 하나도 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러므로 트루먼은 소련이 요구하는 홋카이도 대신 다른 데를 주기로 했다. 일본의 항복이 일주일만 빨랐더라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었다. 미국이 홋카이도 대신 소련에 넘겨준 곳은 우리가 알듯이 38선 이북 한반도였다. 앞에서 논의한 77년 전
미국의 핵개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오늘의 조미 관계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도덕적 수준으로 볼 때 인류는 이 병기에 의해 문명의 몰락에 직면할 수도 있음. 이 병기의 힘에 대한 인식 없이는 어떠한 평화 논의도 무의미함. 이 병기를 다른 국가와 나누어야 할지의 문제가 차후 대외 관계의 쟁점이 될 것임. 이 병기를 사용하면 약소국일지라도 강대국을 불과 며칠 내에 정복할 수도 있음. 푸에블로 나포 사건. 1968년 1월 23일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는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계정 내척과 미국이 두 대의 위협을 받고 납포되었다. 이때 한 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원산 해안 기점으로 12마일을 벗어나는 공해라고 주장하며 승무원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제7함대의 구축함 2척을 출동시켰다. 1968년 12월 23일 미군 육군소장 길버트 우드워드가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 침입 및 첩보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와 사과하는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사건 발생 후 11달이 지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판문점을 통해 승무원 82명과 유해 항구를 송환했다. 시간을 거슬러 약 1년 전인 1967년 12월 2일 함장 로이드 부커를 비롯한 미 해군 장교 6명, 병사 75명, 민간인 2명을 합쳐 모두 83명을 태운 미 해군 최신의 전자첩보함 한 척이 첩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 사세보항의 미 해군 기지를 떠났다. 그로부터 50일 후인 1968년 1월 23일 오후 1시 45분 조선은 P4 초계정 내척과 미국이 두 대를 동원하여 원산 앞바다에서 해상 첩보 활동을 벌이던 푸에블로호를 납포하였다. 납포 작전에 해병으로 참가했던 조선 군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에 우리가 국적을 밝히라고 하자 놈들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성조기를 띄우며 거만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미국이라면 감히 어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천만에 놈들은 오산했습니다. 우리 7명의 해병들은 번개같이 배에 날아들어 순식간에 80여 명의 적들을 모두 체포했던 것입니다. 미국 해군 함정이 외국군에게 납포된 것은 미 해군 역사 106년 만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경로했다. 그들은 푸에블로호 납포 사건을 미국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핵 공격까지 불사하며 보복하겠다고 호언했다. 당시 미 국방장관 클락 클리포드에 따르면 납포 사건 보고를 받고 나서 미 행정부에서 보인 즉각적인 반응은 평양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핵공격 주장은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철회되었다. 미국 대통령 존슨은 베트남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던 미국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처음으로 취한 조치는 소련에게 북한이 푸에블로호 선체와 승무원들을 돌려보내도록 압력을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부탁을 받은 소련은 조선에 푸에블로호 선체와 승무원들을 돌려보내라는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조선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 정찰 행위를 감행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올 때에는 제 맘대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절대로 제 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소련의 압력을 분명히 거절해 버렸다. 훗날 존슨은 북한은 이상한 나라다. 소련의 말도 전혀 듣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선의 지도자 김정일은 미국 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 그리고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그놈들이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주지 않겠다. 우리 인민군대가 납포한 미제 무장 간첩선을 먼 훗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 놈들에게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일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던 미국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1.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실질적 또는 잠재적 군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비공식 통로로 알려준다. 2. 비무장지대 이북 80km 지역까지 공중정찰을 강화한다. 3. 첩보함 배너호를 동원하여 해상 첩보 활동을 계속한다. 4. 소해전과 소형 잠수함을 동원하여 푸에블로호에서 바다에 버린 암호 관련 장비를 수거한다. 10. 경제 봉쇄, 특히 곡물 수출을 차단한다. 이 대응책에 따라 미국은 3개의 항공모함을 북한 연안으로 출동시켰고 전략 폭격기를 서태평양에 배치하였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앞세운 미 해군 구축함과 전함 16척이 울릉도 남쪽 50마일 해상에 정박하였고 미 공군기 372대가 출격 태세를 갖추었다. 미국은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공군 예비역 15,000명에게 긴급 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의 살벌한 핵전쟁 위협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도리어 주한미국을 공격하였다. 1968년 4월 14일 밤 11시 판문점 남쪽 대성동 입구에서 북한군 병사들은 주한미군과 남한군 병사들을 수송하던 미군 군용 트럭을 수류탄과 기관총으로 기습 공격하여 미군 병사 2명을 사살하고 다른 미군 병사 2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처럼 조선군은 1967년부터 1969년까지 비무장지대 서부 지역에서 4차례나 미군을 습격하여 모두 11명을 사살했다. 당시 북한은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이것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광란적인 전쟁 소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의 대답이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벌인 끝에 미 육군소장 길버트 우드워드가 미 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북한의 요구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포로가 되었던 승무원 82명과 시신 한 구를 판문점에서 넘겨받았다. 1968년 12월 23일의 일이었다. 푸에블로호는 북미 대결의 상징물로 남아있다. 그동안 원산항에 있었던 푸에블로호는 대동강으로 옮겨졌다. 1866년 9월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격침당한 미국 선박 제너럴 셔먼호 격침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대동강 기슭, 바로 그 기념비 옆에 전시해 놓았다. 사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앞.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요한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는 정탐 행위를 이 함정의 승무원들이 자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제시한 해당한 증거 문건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이 미국 함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는 다시는 어떠한 미국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을 확고히 담보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미 합중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압수된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의 이전 승무원들이 자기들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청원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 승무원들을 관대히 처분해 줄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문건에 서명하는 동시에 하기인은
푸에블로의 이전 승무원 82명과 시체 한 구를 인수함을 인정합니다. 미 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 육군소장 길버트 우드워드 1968년 12월 23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조선의 핵개발 주지하듯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금세기 가장 파렴치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는 당시 유엔도 반대했으며 이제 미국 국민의 대다수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화학무기의 존재는 말짱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미국을 제재 대상에 넣으려는 시도조차 한 번 하지 않았다. 반면 유엔은 조선의 위성,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번번이 제재를 내리고 있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은 조선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 등 나머지 육자회담 참가국들은 조선의 체제를 보장하고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한 문건이었다. 이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 누구였던가? 미국의 부시 아니었던가? 이뿐 아니라 부시는 다음에 안면을 확 바꾸어 조선을 금융으로 제재하면서 난데없이 위조지폐범으로 내몰았다. 여기서 한술 더 떠 부시는 조선의 위조지폐 제작 장비를 인도하며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것은 위조지폐 자체를 부인하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공갈에 불과한 제안이었다. 2006년 조선의 최초 핵실험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3년 후인 2009년 5월 25일 조선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도 역시 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 때문이었다. 그리고 2010년 6월 12일에 이루어진 3차 핵실험 또한 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1월 유엔 안보리는 조선의 광명성 3-2호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발표했었다.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모두 핵 보유국이자 미사일 보유국이다. 비상임이사국은 대한민국과 파키스탄 외 10개국인데 2010년 대북 제재 결의 당시 의장국은 파키스탄이었다. 그런데 의장국 파키스탄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도 하지 않았으며 핵실험을 통하여 이미 1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엔이 파키스탄의 핵실험과 핵탄두 보유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하거나 군사 행동을 한 적이 있던가. 한반도의 서해에서는 매년 3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전쟁 연습이 실시되었다. 여기에는 조선을 겨냥하는 핵 항모와 핵 폭격기가 동원되었다. 조선의 3차 핵실험이 2010년 2월 12일에 서둘러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군사훈련이 북침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과 공포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10여 년 동안 이라크의 후세인은 내심 미국의 후위를 기대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부당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의 수용했다. 결과 미국의 사찰단은 선명한 화면으로 대통령궁의 침실까지 들여다보며 선제 공격을 위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탐지했다. 물론 이때 그들은 이라크에는 화학무기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미 승전의 확률과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만약 이때 이라크에 무서운 화학무기가 있는 것으로 탐지됐다면 미국은 이라크를 그리도 쉽게 침공할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 만약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었더라면 부당한 요구에 하나둘씩 응해준 이라크에 돌아간 것은 피침이었다. 조선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었다. 평화는 그걸로 얻을 수 없으며 강한 힘을 보유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조선뿐 아니라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엄중한 이치를 조선이라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미 태평양 패권에 균열의 돌파구를 내고 있는 조선. 오늘날 미국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 무력 외에는 달리 살아갈 방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의 많은 동맹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 몇은 시종일관 무지와 의존주의에 쩔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가면이 벗겨진 지는 벌써 오래다. 여기에는 라틴 아메리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국영 언론 그리고 세계 각지의 독립 언론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 한때 퓨리턴이라는 이름의 미국 건국자들에 대한 찬미가 유포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토착민들에 대한 박해와 기독교 강요, 토지 강탈과 학살을 일삼았던 불안당들이었음이 거의 다 밝혀졌다. 사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이미 숱한 약탈과 학살을 저질렀던 유럽 청교도 집단의 후예들이었다. 유럽의 건국자들은 인디언 머리 가죽을 벗겨오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법을 공표 실시한 집단이다. 노예선에 실려온 수천만 아프리카는 또 무엇인가? 그들 중 유소녀를 포함한 여자들은 철사에 묶인 채 들판에서 일하면서 청교도 백인 농부들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했다. 남자와 소년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 그들의 수명은 지쳐서 쓰러 죽을 때까지였다. 이 모든 일이 교회, 진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다. 미국 건국의 역사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었다. 미국인의 선조는 유럽인이다. 유럽의 모든 극장, 성당, 교회, 궁전, 그리고 공원들은 모두 약탈과 학살, 식민주의, 십자군 등의 군사폭력으로 건설된 것이다. 서구 체제를 작동시켜온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다. 서구는 어떤 합법적인 저항도 모두 테러라고 부른다. 서구와 그 추종 정권과 NGO의 지도자들에게 평화란 모든 천년 자원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시간만을 의미한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작은 섬 제주도에서만 5만 명의 양민이 학살되었다. 한국 전쟁은 20세기에 벌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는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과 그리 멀지 않은 인도 차이나에서는 700만 명이 폭사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래 5천만에서 5,500만 명이 서구의 신식민지주의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대량 살상극의 대부분은 자유, 민주주의 같은 슬로건 아래 자행되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안 되는 구미 국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다. 그런데 구미 민중의 대다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서방의 정교한 프로파간다가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서방 프로파간다의 성공 비결은 자신의 약점을 철저히 은폐하는 반면 적들의 약점은 대대적이고 집중적이며 반복적으로 부각하는 데 있다. 물론 필요할 때에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도 한다. 예컨대 서구의 프로파간다는 인도를 미워하는 반면 중국을 헐뜯는다. 인도가 서구식 데모크라시를 따르는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중국의 티베트 이슈는 작은 사안이라도 불거지면 대대적으로 보도하지만 인도의 카미슈로 분쟁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사실 카미슈로의 잔혹함은 티베트에 비할 바가 아니다. 미국 패권의 전성기는 2차 대전 직후였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패권 구상은 1949년 중국의 공산화, 베트남 전쟁의 실패로 타격을 입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은 크게 약화됐다. 여기에다 미국의 전통적 세력권이었던 남미가 미국의 소나기를 거의 벗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과의 핵 대결에서 매우 난처한 처지에 직면했다. 조선의 중장거리 핵미사일은 오키나와와 괌과 알래스카의 미군 기지를 10분 이내에 때릴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ICBM으로는 미 본토 어디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의 미사일은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육지와 바다의 한 지점에서 발사되며 상대의 방어 요격을 따돌릴 수 있음 또한 10분 증명되었다.
조선은 전 세계 지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의 패권에 균열을 내는 돌파구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쇠퇴는 트럼프의 고립 노선을 등장시켰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기존 지배 세력이 담합한다면 여전히 막강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결국 앞으로의 세계는 기존 서방 우위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이를 바꾸려는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세력 간의 경쟁과 대결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와, 좀 기네요. 목이 아파요. 석장을 읽은 것보다도 더 길었을 것 같은 느낌. 네, 이래서 오늘 2020년 8월 16일 일요일 5시 39분에 약속드린 분량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름 잘 이겨냅시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